그럼 대표님, 권리금 수수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에 대해서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깎으려고 하거든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10이라는 숫자가. 네. 권리금이 크냐 작냐 그거에 따라서 받는 금액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권리금 계약부터 본계약까지 그 진행되는 순서와 그리고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권리금 계약은 상가중개의 고유한 계약인데요. 권리금 계약을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씁니다. 권리금 계약은 당사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이고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당사자가 다르죠. 권리금은 월세와 관계가 깊은데요. 월세가 비싸다면 권리금을 많이 받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권리금이 크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저렴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권리금을 잘 받게 해줘야지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권리금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다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먼저 쓰고 며칠 뒤에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에는 만약에 임대차 내용이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할 때는 임대차 내용이 임대차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권리금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 조항을 넣어요. 권리금이 아주 작다, 그냥 시설 권리금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진행해도 그러면 임대인이 알아도 저기 뭐 이렇게 시설이 있으니까 500만 원 받나 보다 하지. 영업 권리금이 들어가서 뭐 권리금이 1억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월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면 중개사 입장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금액이 크다. 그러면 권리금 먼저.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그리고 영업 권리금, 허가 권리금, 이렇게 권리금 종류가 많은데요. 그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바닥 권리금은 뭐 지역 권리금, 위치 권리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입지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이 달라져도 새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닥 권리금이에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뭐 A급지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입지가 좋지 않고 그 C급지다. 그러면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다음에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요. 점포 투자 시설에 대한 권리금인데요. 동종 업종인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식당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포 투자한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시설 권리금을 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 등 뭐 유형자산의 대가인데요. 이 시설 권리금에서 이 인테리어가 한 7, 8년 이상 내구성이 그 정도 본다면 감가상각 기간이 7, 8년 이렇게 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내용 연수는 3,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는 그냥 뭐 20%에서 30%,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년 정도 봅니다. 3년 정도 보면은 3분의 1씩 감가상각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영업권리금이 있는데요. 점포 운영의 무형자산의 대가인데요. 뭐 그냥 1년간 전체 순이익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확보한 고객, 마케팅, 평판 등 중개사무소를 인수한다 그러면은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 그리고 특히 이 영업권리금에는 고객 명단이나 그동안에 계약했던 그런 것들 이런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리금 1억 주고 그 조그만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가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담배 영업이나 대리점 영업지 양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항목별로 구별해서 바닥 권리금 얼마, 영업 권리금 얼마, 시설 권리금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리금 총액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그냥 1년 순이익이 얼마인지 물론 동종 업종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1년 순이익이 1억이다. 그래서 권리금이 1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권리금 수수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 수수료는 뭐 요율표가 있겠지만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는 권리금의 10%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임대차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권리금이 작다. 권리금이 작으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에 0.9%를 받았는데 그 보증금에다가 권리금을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3천만 원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그리고 월세 곱하기 100 거기에 나온 금액의 0.9%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만 뭐 10% 받는 거나 뭐 권리금이 작은 금액에서 이렇게 보증금에 합산해서 0.9% 받는 거나 뭐 금액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깎으려고 하거든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10이라는 숫자가. 네. 하지만 0.9라는 숫자는 0.9인가 보다라고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에 권리금 합해서 월세 곱하기 100 한 거. 그러니까 권리금이 크냐 작냐 그거에 따라서 받는 금액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중개 시에 렌트프리 기간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보통 렌트프리라고 하면요,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만 지불하고 이제 월세를 면제받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인테리어 기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렌트프리 기간, 이거로 뭐 인테리어 기간 뭐 같기도 하고요. 이 기간은 보통 승계 임차의 경우는 주인이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인테리어 기간을. 그래서 인테리어 기간이 실제로 한 달이다. 한 달이라고 해도 뭐 보름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임대인은 그냥 한 달 다 주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권리금이 클수록 인테리어 기간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거는 임대인 마음이고 보통 그냥 뭐 보름에서 2달 이 정도 준다고 보면 되고요. 최초 분양의 상태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5개월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최초 분양 상태에서는 바닥부터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부터 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가가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실로 두면서 관리비만 발생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서 상권이 형성되는 게 낫기 때문에 최초 분양 상태에서는 인테리어 기간을 뭐 길게 주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계약 시 행정처분 그 확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물처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인처분이 있는데요. 대물처분은 건축물이나 시설에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뭐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이 문제가 이제 승계 중개 시에, 그러니까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있을 때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식품위생법이나 뭐 노래방 같은 경우, PC방, 성매매 뭐 이런 경우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인 처분인데요. 영업자인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처분이에요. 벌금형이나 영업 취소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공인중개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의료법, 학원설립법, 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신경 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물처분이에요. 그래서 양수자가 그 승계받을 수 않도록 미리 관할관청에 계약 전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약 전에 바로 확인하고 잔금 전에도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는 목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기 승합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임대인이 해주는 건가요, 대표님? 전기가 많이 필요한 업종이 입점하는 경우에 네. 이제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승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임차인 스스로 승합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건물이 노후돼서 기본적으로 냉온풍기 가동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이거는 해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아까처럼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승합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건물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임대인이 뭐 반 정도 부담해 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임대인이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안 해준다 중개사가 나서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임대인한테 여쭤봐야 되죠. 그 동종업계 배제 특약이란 그게 어떤 거예요?
집합 건물 상가에서 그러니까 분양 상가라고 하죠. 네. 거기서는 그 관리단이 상가 관리 규약으로 네. 동종업종 금지를 정하면 새로운 상가 임차인으로 승계하는 사람도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도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아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상가 소유주니까 관리 규약을 만들면서 동종업종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인중개사니까 네. 부동산 사무소를 하나 본인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동종업종 금지를 해버리니까 거기는 단독 상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해피하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상가 번영의 규약으로 동종업종 금지를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는데 승계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규약이 관리단 규약인지 상가 번영의 규약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 또 분양계약서 상에 지정업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뭐 약국 자리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리 이렇게 지정한 호수만 가능하게 뭐 5년간 한다든가 뭐 10년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분양계약서상에 명시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상가 그 권리 규약이 뭐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집합 건물인 분양 상가의 그 구분 소유자에 의해서 네. 구성되는 관리단, 그러니까 소유자의 집단이죠. 집합 건물법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이제 관리 규약을 정하면 규약이 제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갖는 권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상가 번영회 같은 자치단체의 회칙은 동의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관리규약이라고 정했지만 상가 번영회에서 정했다 그러면 대외적인 효력은 없는 거죠.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으로 동종업종 금지를 정했다 그러면 제3자들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